네, 이번 주 온라인 1차 시는 여러분들 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어떻게 탐구하느냐, 이렇게 탐구한다 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그럼 과학의 탐구는 쌤 어떻게 이루어져요? 라고 하면은 어떤 땐 고정된 꼭 그런 어떤 절차라든지 틀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긴 하지만 꼭 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A, B, C, D, E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 A에서 일부를 쓰고 B에서 일부를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일정한 형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따라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즉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과학 지식을 얻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용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과학자들 이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탐구들에서 가장 시작은 무엇이 될까? 어떻게 하면은 생명과학 탐구가 시작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시작은 얘들아 뭐로 시작을 하는 거냐?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펜이 좀 이상한데 얘들아 좀 이해해 주세요. 왜 그럴까라는 거야. 그럼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가진다라는 말은 어떤 걸까 얘들아? 어떤 현상을 우리는 보았다라는 거겠죠. 이 현상을 보았기 때문에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고요. 그 의문으로부터 우리는 과학적 탐구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생명과학 탐구의 시작은 바로 관찰입니다. 왜 그럴까 관찰을 하면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찰 없이는 시작이 되지 않았고요. 이 관찰을 통해서 탐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귀납적 방법이냐 연역적 방법이냐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의 일부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자, 그럼 귀납적 탐구 방법 어떻게 하느냐?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얘들아? 과학적 탐구 방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그렇죠, 관찰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자연현상을 관찰해요. 그러면서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자료를 종합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로 뭐냐면 얘들아 밑에 보시면 세포설이라고 있는데 선생님 우리 생명과학의 특성의 가장 첫 번째 생명체는 생명이라고 하면은 모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 결론을 어떻게 내렸을까? 얘들아? 그렇지, 무수히 많은 생명체를 관찰해 본 거예요. 무수히 많은 생명체를 관찰했더니 모두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세포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생명체라고 하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관찰했어 얘들아. 뭘 관찰했어? 세포 관찰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의 세포를 관찰하고 얘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다. 뭘로 결론을 내린다?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뭐냐면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즉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면서 얘들아 규칙성을 발견해요. 공통된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적인 원리와 법칙을 이끌어내는 거죠. 즉 여러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공통점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배울 연역적 탐구 방법과 다르게 이것을 설정하지 않는데 이게 뭐냐면 가설이에요. 이렇지 않을까라는 펜이 좀 이상해요.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렇지 않을까라는 그 의문을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되는데 그게 가설이거든요. 걔를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미리 결론 내리지 않고 관찰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게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자, 말로 미래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관찰합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지 않고 주제를 선정을 해요. 어떤 걸 관찰했더니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 선정합니다. 다른 생명체도 세포로 구성되어 있을까? 라고 관찰 주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른 생명체들을 관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을 관찰해요. 그랬더니 보니까 세포 이렇게 많은 결과를 얻고요.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고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 방법이 귀납적 탐구 방법이에요.
우리 다윈의 진화론도 얘들아 이렇게 탐구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 선생님이 진화할 때 얘기했었죠. 그걸 어떻게 한 거야 얘들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관찰. 이 핀치새, A 핀치새, B 핀치새, C 핀치, D 핀치 이렇게 다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더니 얘네가 공통된 특징이 있지만 이러한 차이점이 있었고 그 차이점들이 먹이에 의한 차이점이었다. 그리고 먹이에 대한 차이점으로 얘네들은 진화해 왔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귀납적 탐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넘어가서 얘들아 이제 두 번째는 연역적 탐구 방법을 볼 거예요. 연역적 탐구 방법은 뭐냐면 자연현상을 똑같죠 얘들아. 관찰은 똑같습니다. 관찰은 똑같은데요. 펜이 왜 이럴까요? 펜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 관찰은 똑같은데요. 의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가설을 세운다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얘들아. 선생님 아까 얘기했었죠. 위에서 얘기했어요 얘들아. 귀납적 탐구 방법은 무엇과 달리 연역적 탐구 방법과 달리 가설을 설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야 얘들아? 연역적 탐구 방법은 가설을 설정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이랑 관찰하면서 궁금증이 생겨서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가설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확인해야 되겠죠. 맞는지 아닌지 검증합니다. 검증을 어떻게 할까 얘들아? 그렇지.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이끌어낸다?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관찰하고요. 왜 그럴까라고 문제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추론합니다. 생각을 해보고 무엇을 해야 돼? 탐구,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을 통해서 뭘 합니까? 가설을 검증해요. 그리고 얻은 결과를 정리해서 분석을 하면서 검증한 결과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맞으면 어디로? 결론 도출하는 단계로 가고요. 아니면 어디로? 다시 가설을 수정하는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또 돌아요. 또 돌고 와서 그때서 이제 맞았다면 이제 결론 도출 단계로 가서 우리 최종적인 일반화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의 이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틀은 자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문제 인식. 자 관찰 과정에서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쟤는 왜 저럴까? 저 현상은 왜 일어날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뉴턴이 자 사과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떨어진 사과에 머리를 딱 맞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과는 왜 떨어질까? 왜 사과는 이렇게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게 되는 걸까? 라고 의문을 가지는 게 바로 문제 인식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떨어질까라는 문제 인식에 대해서 뭘 해야 될까 얘들아? 가설을 설정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추론해 보겁니다. 왜 떨어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 않을까? 그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게 가설 설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문에 대해서 답을 추측하여서 내린 잠정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야. 그냥 그렇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추론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잠정적인 결론을 우리는 두 글자로 가설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가설은 어떤 가설이 좋은 가설이냐라고 하면 일단 얘들아 뭐 해야 돼? 가설 내가 나름대로 내린 답이지 절대적인 답이 아니죠. 그럼 이 답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 즉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검증할 수 없는 가설은 좋은 가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증 가능하면서 실험을 통해서 검증 가능하다. 즉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옳은지 그른지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 검증될 수 있어야 된다. 즉 검증이 포인트야 얘들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인 못하는 가설은 그냥 지 생각이지 좋은 가설이 아니에요. 왜? 나중에 쌤 말했잖아. 검증해서 맞는지 아닌지 판단해서 맞으면 결론으로 가고 틀리면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판단이 안 돼. 그럼 뭐 얘들아? 이도저도 아닌 가설인 거죠. 그러면 가설이란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설을 검증하고 우리는 뭘 해야 돼? 이걸 검증하기 위한 과정을 설계해야 되겠죠.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인이란 아이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통제하면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처음 보는 용어 나옵니다. 대조 실험이에요. 대조라는 말은 얘들아 서로 다른 실험을 한다라는 거야. 그럼 쌤, 왜 서로 다른 실험을 왜 할까요? 라고 하면은 실험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럼 서로 다른 실험인데 이 서로 다른 실험은 결국 말하면 얘들아 뭐냐면 대조군이라는 걸 설정을 하는 거예요. 대조군이라는 설정을 해서 누구와 비교하느냐? 실험군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대조군은 뭐예요? 실험군은 뭐예요? 라고 하면 얘들아 말 그대로 실험군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실험을 하는 군이겠죠. 그래서 실험군은 첫 번째 빈칸이 되겠습니다. 난장판이네요. 실험군이다. 실험군은 뭐냐면 검증하고자 하는 요인을 내가 일부러 변경한 집단이 돼요. 나중에 이제 예시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집단 우리는 대조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바꿔줬으면 대조군은 뭘까? 일부러 바꿔주지 않는 거죠. 변경하지 않은 집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조 실험이에요. 좀 이따 한번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새로운 용어 변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변인은 뭐냐면 실험과 관계되는 다양한 요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험과 관계 있는 각종 요소들을 우리는 다 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뭐냐면 독립 변인이냐 아니면 얘들아 독립되어 있다의 반대 의미가 뭘까요? 독립되어 있다. 나는 저기에 독립되어 있어. 반대 의미는 나는 저기에 독립되어 있지 않고 속해 있어 라는 의미죠. 두 글자로. 그렇죠. 종속변인이에요. 다들 대답했을 거라고 믿어요. 종속변인입니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다시 독립변인에는 얘들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으로 나눠요. 그 의미에서 얘들아 보면 조작변인은 뭘까? 그렇지 말 그대로 조작하는 변인이에요. 내가 일부러 변화시켜주는 요소예요. 반대로 통제는요. 얘들아 내가 변화시켜주고 싶은 것만 변화를 주어야지만 그 아이가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겠죠. 내가 변화시켜주고 싶은 요인이 아닌 것도 변화를 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A가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를 보고 싶은데 B도 내가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 영향이 A에 의한 건지 B에 의한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것도 나 좀 이따 예시로 볼게요. 이해가 될 거라고 일단은 믿고.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B라는 아이는 똑같이 해준다. 이게 바로 통제 변인입니다. 그래서 독립 변인은 무엇이냐? 독립 변인은 종속 변인에 영향을 준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들아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를 얘기해요. 독립변이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를 얘기합니다. 그 실험 결과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는 어떤 거야? 내가 일부러 바꿔서 영향을 주던가 또는 내가 일부러 바꿔서 영향을 주는 것만 보기 위해서 나머지는 똑같이 유지하면서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작 변이는 체계적으로 뭐 하는 거다? 변화시키는 거다. 쉽게 말하면 바꿔주는 거예요. 변화. 그리고 통제 변이 아까 뭐라고 얘들아? 변화시켜주는 게 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치?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된다. 그게 통제 변이다. 그리고 종속 변이는 뭐야 얘들아? 독립 변이에 영향을 받는 변인이죠. 그럼 얘들 위에서 문장 잘 보세요. 자, 국어 할 줄 알면 답을 쓸 수 있어. 독립 변이는 뭐에 영향을 준다?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준다. 종속 변이는 뭐다? 독립 변이에 영향을 받는 거다. 그럼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가야 될 말은 그렇지.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국어가 되겠지. 뭐가 들어가야 돼? 네 글자. 그렇죠. 실험 결과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즉 종속 변이는 실험 결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마지막으로 볼 건 얘들아 변인 통제예요. 자 얘들아 되게 유사한 말 우리 앞에서 했죠. 뭐예요? 그렇지. 통제. 쌤 통제 변인 있잖아요. 쌤 통제 변인이랑 변인 통제랑 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그럼 뭐가 달라요? 자 쌤이 아까 변인은 요소라고 했잖아. 그럼 통제 변인은 뭐야? 통제시키는 요소예요. 뭐예요?
명사입니다. 명사예요. 변인 통제는요, 변인을 통제한다라는 뜻이에요. 뭐요? 동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통제시켜야 되는 요소를 얘기하는 것은 통제 변인이고요. 그 통제 변인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행동을 의미하는 건 변인 통제예요. 자, 뭔 말인가 싶을 텐데 이겁니다. 실험할 때 조작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독립 변인, 두 글자로, 그렇지, 통제 변인을 뭐 해주는 거다?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다. 동사죠. 행동하는 겁니다. 말장난 같죠? 말장난이에요. 자, 하지만 이 말장난에 놀아나지 않으시려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걸 한번 얘들아 밑에 해보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철수는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볼게요. 철수는 자, 콩이 싹 트는데 햇빛이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 싶어 했어요. 자, 이게 궁금한 거야, 철수는. 그럼 철수는 뭐가 궁금한 거야? 콩이 싹을 틔우는데 햇빛이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럼 여기서 얘들아, 조작 변이는 뭘까? 변화를 줘야 되는 거. 그렇지, 햇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야 되겠지. 햇빛이 조작 변이에요. 그럼 여기서 종속 변이는요, 이 조작 햇빛의 영향을 받는 아이가 뭐예요? 햇빛의 영향을 받는 아이가 뭐예요? 그렇지, 콩이 싹을 트는지 안 트는지, 이 싹 트는 여부가 뭐가 되냐? 종속 변인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 제외한 나머지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그렇지, 통제 변인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얘들아 뭐야? 화분의 크기도요, 통제 변인이야. 똑같은 화분의 크기여야 되겠지. 콩의 종류도 똑같아야 되겠죠. 콩을 심은 양도 똑같아야 될 거고요. 콩을 심은 깊이도 똑같아야 될 거고요. 콩을 심은 흙의 종류도 똑같아야 될 거고, 흙의 양도 똑같아야 될 거예요. 즉, 햇빛을 주고 안 주고인 조작 변인과 콩이 싹이 트는지 안 트는지를 보고하자 하는 종속 변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뭐에 속한다? 네, 통제 변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 실험 설계에서 뭐가 잘못된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화분 A, B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햇빛은 A는 양지 바른 곳 햇빛이 있고요. 하나는 B는 암실에 햇빛이 없어요. 문제 없죠, 조작 변이. 자, 온도는요. 얘들, 온도와 물은 이 실험에서 어떤 요소여야 된다? 그렇지, 어머나, 미안해요. 뭐예요? 통제 변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어때? 다르네. 하나는 20도, 하나는 30도네. 하나는 물 충분히 주는데 하나는 안 주네. 장난치고 있죠.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다르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같게 해야 된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죠. 즉, 온도와 물의 양은 무슨 변인이다? 그렇지, 통제 변인이다. 따라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따라서 그렇지,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된다. 즉, 온도는 얘들아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둘 다 30도 해주던지 둘 다 20도 해주던지. 그런데 웬만하면은 조작변을 제외하고는 그 아이가 그 모든 생명체가 가장 효과적인 상태이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둘 다 한 20에 30도 사이, 25도 정도로 맞춰주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고요. 물은 당연히 그렇지, 둘 다 충분히 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냥 똑같이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들아, 통제 변인과 변인 통제 구분해 봅시다. 통제 변인은 뭐라고요? 그렇지, 온도, 물의 양이 통제 변인이고, 변인 통제는 온도를 같게 해주는 것, 물의 양을 똑같이 충분히 주는 것, 이게 변인 통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나요? 그러면 얘들아, 요거 내용을 다시 요거를 비슷한 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볼게요. 교과서, 선생님이 여기서 교과서를 따로 안 띄우고 요걸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7쪽입니다. 자, 여러분 27쪽에 보시면 자, 뭐가 나오면 밑에 중간에 창의 융합 사고라 해서 민주가 나와요. 자, 민주는 어떤 걸 확인해 보고 싶었냐면 배즙에는 뭐가 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물질이 있다. 이거 아니야, 얘들아. 단백질을 분해하는 물질이 있다.
있다라는 말을 듣고 얘가 실제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물질이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걸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실험을 설계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시험관 A가 있고요. 시험관 B가 있네요. 이렇게 시험관이 이렇게 있어요. 자, 시험관에 표와 같은 물질을 같은 양씩 넣고, 자, 표와 같은 물질을 A에는 뭐 넣었냐면 얘들아, A에는 배즙과 달걀 흰자를 넣었고요. B에는 뭐 넣었어요? 증류수와 달걀 흰자를 넣었어요. 자를 어떻게 넣었다? 얘네들을 그렇지 같은 양씩 넣었대요. 그리고 몇 도예요? 37도에 넣었대요. 둘 다. 그리고 얼만큼? 일정 시간 동안 똑같이 두었대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우리가 조작 변이, 통제 변이, 종속 변이를 한번 구분해 볼까요? 먼저. 자, 종속 변이는 뭐야 얘들아? 알고 싶은 게 뭐야 얘네 실험 결과가. 단백질 분해되느냐 안 되느냐지. 단백질 분해 여부가 종속 변이입니다. 단백질 분해 여부. 그럼 조작 변이는, 자, 얘네가 뭘 알고 싶은 거야? 민주가 뭘 알고 싶은 거예요? 배즙에 있을 때 단백질이 분해되느냐 안 되느냐잖아. 그러면은 조작 변이는 뭐예요? 배즙의 유무겠죠. 배즙을 있게 하거나 없게 하거나, 이게 조작 변이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단백질이 분해되느냐 안 되느냐, 단백질 분해 여부가 종속 변이 되겠죠. 그럼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뭐가 돼야 돼? 그렇지, 통제 변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봐야 돼.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뭐라고? 같은 양. 왜? 통제 변이니까. 37도 똑같이. 왜? 통제 변이니까. 일정 시간 왜 똑같이? 통제 변이니까. 이해될까요, 얘들아?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통제 변이니까. 통제 변이는 얘들아 짱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왜? 조작과 종속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되는 요인이니까. 요거 얘들아 만약 하나만 잘못돼도 실험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한두 개 안 했다고 해서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어떤 되게 민감한 실험, 예민한 실험, 되게 섬세한 그 처리가 필요한 실험 같은 경우는 이 통제 변의 한두 가지 요소로, 쉽게 말하면 얘들아 온도 조금 안 맞춘 걸로도 얘들아 결과값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실험도 있습니다. 어려운 실험일수록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얘들아 조작, 통제, 종속 변이. 자, 이걸 뭘 알아본 거냐면 변이에서 알아본 거고요. 하나 더 알아볼 거예요. 이제 대조 실험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얘들아 우리 대조 실험 아까 얘기했었죠. 뭐예요? 대조군과 실험군 설정한다고 했어. 자, 얘네들 왜 한다고 했지? 무엇을 높이려고? 그렇지, 실험 결과에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들아 두 개야. 대조군과 실험군이 있어요. 자, 근데 쌤이 뭐랬지? 실험군은 내가 알고 싶은 걸 의도적으로 변화 준 거예요. 그리고 대조군은요, 의도적으로 변화를 안 주고 유지시킨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유지시켰다기보다는 변화를 안 준 집단이에요. 그럼 둘 중에 뭐가 실험군일까? 내가 뭘 변화를 줬을까? 배즙을 주느냐? 증류수 주느냐? 지금 얘네가 변화를 준 거잖아, 얘들아. 그치? 자, 그러면 둘 중에서 어디가 실험군일까요? 내가 알고 싶은 게 배즙이잖아. 배즙이 있을 때 A가 뭐가 된다? 실험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뭘 넣어준 거야? 배즙을 넣어주고 변화가 있는 점지를 알고자 한 거잖아요. 일부러 변화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변화 안 준, 어떤 변화도 안 주는, 그렇지, 증류수가 뭐예요? 증류수 넣은 B가 대조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넣은 이유가 이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달걀 흰자 얘들아 똑같이 내가 넣어준 물질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달걀 흰자는 뭐예요, 쌤? 그렇죠. 얘는 뭐가 됩니까? 얘도 통제 변이 되겠네요. 둘 다 똑같은 양 달걀 흰자, 똑같은 종류의 달걀 흰자를 넣어줬어야 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의문 가질 거예요. 쌤, 그러면 왜 얘는 굳이, 사실 배즙만 넣고 봐도 되는데 왜 굳이 증류수를 넣은 아이를 만들어서 대조 실험을 한 거예요? 대체 얘가 넣음으로써 타당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똑같이 둘 다 달걀 흰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만 A에만 배즙을 넣고 B에는 배즙이 아무것도 안 넣었다 생각을 해봐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결과를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 증류수 안고 달걀인지만 넣고 배즙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꼭 배즙이기 때문에
달걀 흰자가 분해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배즙 성분이 아니라 그냥 어떤 물 성분이라든지 액체이기 때문에 녹았진 않았을까라고 만약에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나는 배즙밖에 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배즙 때문에 녹았다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배즙에 있는 성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 야, 옆에 거는 너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 근데 얘는 액체 넣었으니까 어떤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라는 성분과 달걀 흰자가 만나서 분해된 걸 수도 있지 않아?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불필요한 논쟁 또는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뭘 넣어준 거야? 아무것도 처리하는 물을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봐라. 둘 다 내가 액체를 넣어줬는데 배즙이라고 하는 그 특정 성분이 들어간 아이만 녹지 않느냐, 분해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배즙은 달걀 흰자를 분해하는 물질을 갖고 있다.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얘들아? 그렇지. 타당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실험 설정하는 거다, 얘들아? 대조 실험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예는요, 얘들아, 우리 다음 시간에 해보기를 통해서 할 거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결과 정리 분석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까지 이번 시간에 했던 수업 내용, 출석 과제는 학습지 2페이지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잊지 말고 지금 바로 찍어서 올리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